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겪었던 사업의 대상 사업인데요. 왜 양양 편의점 붕괴 사고를 가져왔냐면 여기 보시면 집안의 특성이 양양 편의점 붕괴 사고의 현장과 거의 흡사합니다. 저희는 이 대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불착 깊이가 33m였어요. 근데 사고가 발생된 거는 약 12m 불착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고요. 12m의 지층 조건 같은 경우에는 퇴적토에 사질토로 집안이 변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투숙에서가 굉장히 큰 곳이었고요. 그래서 결국 사고는 입자 유실이 2cm/s 이상 일어나면서 입자 유실과 함께 토사 유실이 일어나고 배면의 공급이 발생된 겁니다. 보시면 1차 치마 사고를 제가 사진을 담아왔고요. 2차 치마를 가져왔는데 1차 치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치마가 발생됐어요. 이 경미한 치마가 발생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그라우팅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된 걸로 판단들어서 차수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는 방금 전에 사고가 났던 입자 유실이 났던 부분에 부직포를 통해 가지고 입자 유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처치했고요. 그다음 앞상토를 통해 가지고 입자 유실이 없도록 1차 대응했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실시했습니다. 그리고 도로 포장을 1차 치마를 포장을 했고 2차 치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. 사진상에는 잘 안 드러났는데요. 도로가 전반적으로 다 꺼진 겁니다. 이거 다 주저앉고 쓴 거예요. 보시면 이제 제가 집안의 특성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제시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실질적으로 집안 치마가 사고 발생됐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인 사항은 계측관리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근데 계측관리 기준치가 허용 범위 내에 들더라도 이 대상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수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해안가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입자 유실과 물이 계속 빠지더라도 계속 공급이 일어나니까 이 지하 수위의 변동이 관리 기준치 내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. 그리고 지중 경사기 같은 경우에도 관리 기준치 내에 들어왔었는데 치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2차 관리 기준치까지 멀어진 건데요.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자들이 아무리 계측 관리를 잘 하더라도 계측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. 이 경우는 이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써놓았는데요. 제가 지금 이걸 대응하고자 하는 이걸 써놓은 게 이게 핵심입니다. 무슨 내용이냐면 점검이 총 14회 발생했어요. 여기 태만이 이제 심의위원이시고 점검위원이시잖아요. 저는 여기 10번을 출동했습니다. 한 달 보름 동안 10번을 이 현장에 매달렸고요. 그 다음에 각종 심의와 점검을 계속 받았습니다.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부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사고가 나면서 착공 지안전 조사 대응 업체들은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제가 대응을 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직접 대응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부직포로 해서 입자 유실이 없도록 물만 빠져나가도록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변 집안에 GPR하고 CCTV 촬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벌써 집안 치마가 발생되었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발로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러면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이렇게 CCTV하고 GPR 탐사를 통해가지고 집안을 확인을 했더니 대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사고가 난 부위는 집안이 벌써 느슨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안전시설물을 통해가지고 통행을 금지를 시킨 다음에 불착을 해서 사고가 났던 총 12m까지를 그라우팅을 통해서 전면 보강했고요. 그 다음에 소일 시멘트로 상부를 교반한 다음 재포장을 하고 교통을 통행시켰습니다.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제가 이제 선배님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. 실은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사고 사례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이번에 칼럼을 좀 써달라고 해서 작성을 했어요.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페이지 수가 더 많습니다.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록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제안한 내용들은 대가 기준이 없습니다. 이거를 만약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록을 하고 책을 보내버리면 이게 매뉴얼이 돼가지고 착공후 제한전 조사
업체들은 전부 이 매뉴얼대로 공짜로 일을 해야 됩니다.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부분이죠. 왜냐하면 지하안전 평가를 하면서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업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 표질기술사를 불러야 되는 건지,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사고 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제대로 된 매뉴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집안 치마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기타 등등 매뉴얼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. 알아서 찾아서 대응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과 매뉴얼 기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뼈아팠고요.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집안 치마 사고가 나는 게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팅의 용탈이랄지 그라우팅의 품질 관리 이상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. 여러 명이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. 그러면 시공에 대한 잘못이고 시공사의 책임이 첫 번째고, 감리단에서 검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두 번째, 그 다음에 계측 관리 업체에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세 번째인데,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 대상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요. 어떻게 하라 말아라, 공사를 중지한다 만다, 이런 제약사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보수공항을 실시했을 때 해안가에 굉장히 가깝고 용탈 현상에 의해 문제가 생겼으니 적어도 SGR 같은 경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집안을 분석해가지고 다른 문법을 제안했는데,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는 SGR로 보관을 했습니다.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부족함을 여기 있는 선배님들께서 충분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한번 함께 애써 주십사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여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긍정적인 측면을 발표해 주신 명동의 형제를 고동산 대표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